마포가 지난주가 0.02%인데요. 이번 주는 0.09%.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네. 용산은 0.08%, 성동구는 0.01에서 0.1%. 마용성도 급등하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이 지역들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잠실에서는 반포보다 우리가 덜 올랐네라고 생각하지만 마용성 같은 경우는 특히 용산 같은 경우는 더 그렇겠죠. 잠실이 올라가는데 우리는 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 부동산 시장 보면 같은 나라에 두 개의 부동산이 존재하는 것만 같습니다. 한 주 동안 집값 흐름과 주요 부동산 현안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한 주 동안에도 변화가 참 컸습니다. 주택시장 동향 통계로 먼저 좀 살펴볼게요. 네. 한 주 통계가 다이내믹합니다. 이게 뭐 롤러코스터 보는 것 같은데요. 일단 한국 부동산은 2월 4주차 통계를 보면 서울이 0.06에서 0.11%, 0.05%포인트 상승을 했는데요. 최근에 뭐 강남 집값 올라가니까 이해할 수는 있는데 강남 수치를 보게 되면 더 놀라는데요. 일단 송파구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주가 0.36% 굉장히 높았잖아요. 네. 이번에는 0.58%. 0.58이요? 일주일 만에 이게 0.2%가 올랐으니까 이렇게 올라도 되나 이게 싶을 정도로. 코로나 지나면서 그 급등기에도 이 정도 숫자가 이 나왔습니까? 숫자 저는 보지 못한 것 저도 못 같습니다. 보는 숫자 0.58는 같은데. 보지도 못하는 숫자가 네. 나왔고 더 걱정되는 건 또 한 주가 지나면 지금 분위기상 더 높아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네. 속도가 빨라도 너무 빠르고요. 이거는 좀 비정상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거는 정상으로 봐줄 수는 네. 없을 것 같고요. 강남도 0.38%, 서초구가 0.25%니까 강남 3구가 전체적으로 다 빠른 속도 거의 뭐 불장이라고 말할 정도로 빠른데 나머지 지역들은 또 그 정도 되지는 않습니다. 뭐 인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03%고요. 경기도는 마이너스 0.04%, 지방은 마이너스 0.05%니까 서울 강남권을 제외하고는 뭐 거의 전국은 마이너스인데 서울만 플러스니까 양극화도 이런 양극화 본 적이 없고 무엇보다 강남 집값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은 지금 국토부가 이제 앞서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네. 했는데 이거는 예의주시 수준이 아니라 빠른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0.1% 이상 주간 상승폭이면은 과열, 그렇죠. 0.2 이상이면 급등, 0.3 이상이면은 이거는 폭등 수준이다 말씀드렸는데 송파구가 주간 상승폭이 0.6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폭등 곱하기 2. 근데 소장님 진짜 궁금한 게요. 저희 게시판에서도 지난번에 그 청취자들끼리 묻고 답하고 하셨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가 된 게 송파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지역이 유독 빠르게 많이 올라가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사실 토지거래가 구역이 어떤 마중물 역할, 빌미를 제공해 준 건 맞으나 토지거래가 구역 해제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는 거고요. 토지거래가 구역은 작년 같은 경우에 인천 서구 금단신도시도 작년 11월에 풀렸거든요. 뉴스도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반응이 되는 거는 잠실에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실 전에 이제 반포는 안 묶였잖아요. 그렇죠. 토지거래가 구역에 풀려 있다 보니까 반포 아파트들이 뭐 원베일리가 60억 또 최근에는 뭐 70억 거래가 됐다고 하는데 그걸 바라보는 잠실 쪽에서 보면 원래 잠실이 부모님한테 물려받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뭐 대기업을 가든지 전문직이 되든지 이렇게 노력하신 분들이 노력으로 갈 수 있는 마지막 강남 3구의 마지노선이 이제 잠실이었는데 그 뚜껑이 저는 열렸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심리가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토지거래가 구역에 묶여 있어서 안 올랐는데 반포는 토지거래가 구역에 풀려서 천정부지 저렇게 올라가니까 우리도 좀 따라가야겠다라는 심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거는 근데 그 동네 사람들 마음이고 매수자들이고요. 매도자들이고요. 그렇죠. 매수자들이 매수자들 받아줘야 같은 경우는 오르잖아요. 앞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마지막 마지노선인데 이 마지노선마저도 내가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은 굉장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시는 분들이 전문직이었는데 움직임이 이상하네. 빨리 움직여야겠다는 분들도 있고요. 지방에서도 많이 유입이 되는데 지방에서 바로 서초구나 강남구로 들어가기는 사실 엄청난 자산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강동구도 마찬가지고 경기도 지방에서도 서울 똘똘한 한 채 들어가고 싶은데
잠실이 마지노선이다 보니까 뒤늦게라도 이제 열차를 타기 위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기하고 계셨던 분들이 마음이 좀 조급해졌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군요. 굉장히 마음이 급하죠. 네. 자, 그런데 잠실이 올랐다, 강남 3구가 신고가를 쓴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 마포, 용산, 성동구 그러니까 마용성도 가격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마용성도 올라가고요. 뭐 통계에서도 잡힙니다. 제가 앞서서 설명은 안 드렸지만 마포가 지난주가 0.02%인데요. 이번 주는 0.09%.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네. 용산은 0.08%, 성동구는 0.01에서 0.1%. 마용성도 급등하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이 지역들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잠실에서는 반포보다 우리가 덜 올랐네라고 생각하지만 마용성 같은 경우는 특히 용산 같은 경우는 더 그렇겠죠. 잠실이 올라가는데 우리는 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변 지역들도 영향을 받는데 제가 어제 판교 신도시 다녀왔거든요. 판교도 좀 재밌는 곳이 네. 판교 신도시 가면 항상 이제 뭔가 키를 맞추는 우리의 경쟁 상대는 누군가라고 했을 때 항상 누군가요? 잠실 꼽습니다. 아, 그 판교. 지리적으로 가까우니까. 지리적도 가깝고 가격대도 큰 차이가 나지 않고요. 물론 잠실이 상급지인 건 맞습니다만 우리가 비교하게 되면 공부 좀 잘하는 친구하고 좀 비교를 하지 못하는 친구하고는 비교하지 않거든요. 판교에서는 항상 잠실을 쳐다보는데 잠실 집값이 오르니까 내 경쟁자가 저렇게 올라가네? 우리는 이라는 움직임이 아주 급등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꿈틀꿈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실발, 토지거래가 구역발 잠실의 상승이 이게 전역으로 네. 번지고 있어서 아마 국토부도 이걸 바라보고 이거 좀 빨리 서둘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염장환님이 주신 의견에 저도 동의하는데 결국 토지거래 허가제의 부작용이 드러난 게 아닌가요 하셨는데 이게 찍어서 눌러놓다 보니 단기간에 비상식적으로 과열되는 측면이 있는 것도 같고 오를 때 정상적인 폭이라는 게 참 정하기 어렵습니다만 오를 때 오르고 빠질 때 같이 빠지는 게 시장 메커니즘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습니다. 토지거래 구역은. 그렇죠. 그래서 시장 반응이 항상 나뉘었었는데 이렇게 거래가 늘어나면 가계부채도 좀 늘어나겠네요. 당연하죠. 가계부채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또 한국은행의 고민이 더 깊어지는데요. 아마 한국은행이 금통위가 이번 주에 열렸더라면 금리 인하 결정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하고 폭이 더 커졌고요. 가계부채도 더 늘어났는데요. 2월 한국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736조 2,772억 원인데 2조 6,183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결국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가계부채가 증가했다는 얘기고요. 아마 3월은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속도로 보게 되면 아마 3월 거래량은 거의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은데 가계부채 급등할 것 같고요. 전세대출도 등달아 좀 늘어났거든요. 한 6,249억 원 정도 증가를 했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또 가계부채까지도 걱정을 해야 되는 고민이 하나 더 늘어났고요. 서울 집값의 가계부채 걱정이 늘어나서 당분간은 금리 인하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금리가 인하됐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대출 금리는 그렇게 빠르게 내려가는 것 같지는 않고 2월까지 대출이 늘었다고 하는데 이게 금통위 하기 전에 통계잖아요. 그렇습니다. 27일 기준 통계니까 28일에 금통위가 금리 결정을 했죠. 네네. 그럼 그런 것들 고려할 때 아직까지는 좀 시간을 지켜봐야겠네요. 그 효과가 충분히 반영되진 않았으니까. 근데 같은 대한민국에서 제2의 도시라고 하는 부산광역시는 사람이 줄어들어서 좀 고민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 여전히. 그쪽은 부동산 시세 어떻습니까? 당연히 좋을 리는 없고요. 사람이 줄어드는 거는 서울도 줄어드는데 서울하고 좀 다른 특징이 뭐냐면 서울도 인구가 10년 전에 1,000만 명에서 지금 930만 정도로 줄어들었는데요. 서울은 주변 지역들 수도권, 인천, 경기는 인구가 더 늘어났잖아요. 부산 같은 경우는 줄어들었는데 지금 부산 인구가 한 320만 정도 그 정도 되는데 부울경이라고 하잖아요. 부산, 울산, 경남이 모두 다 줄어들었습니다. 인구 유출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인근 지역으로 가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서울 수도권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부산을 좀 다뤘더라고요. 이례적으로 영국에서도 멸종 위기, 한국 2대 도시가 멸종 위기라는 특집 기사를 낼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데 소멸 위험 지수가 0.49. 소멸 위험 지수가 이제 일본의 어떤 학자가 만든 지수인데 임신 가능한 20에서 39세 여성들 인구수를 65세 이상 아이를 못 낳는 분들 고령 인구로 나눈 수치인데 이게 0.75 아래면 소멸 위기 지역, 1 아래면 소멸 선제 대응 지역인데 서울은 0.81
그나마 소멸 위기는 아닌데요. 광역시 중에서 유일하게 부산이 0.49를 기록하였습니다. 네. 이유를 좀 살펴보게 되면 최근에 서울은 강남이 불장이잖아요. 부산에서 부자 동네하면 해운대. 네, 해운대 주간 변동률이 집값 변동률이 0.12%입니다. 부산 평균이 0.06%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하락폭이 0.6. 두 배네요. 하락폭이 두 네. 배로 되는데 부동산 이유를 좀 살펴보게 되면 이제 세 가지 이유를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일자리가 없습니다. 일자리가 없고 좋은 대학교들이 무너지다 보니까 인서울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유출이 되고 있고요. 이제 노인과 바다라고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는데 부산은 노인과 바다만 남았다라는 아이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남은 노인 고령층들 저희 부모님들도 이제 연세가 있으십니다만 추가 투자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있는 걸 줄이시죠. 좀 정리를 오히려. 해야 되는데 예. 정리를 하고 요즘 분위기가 똘똘한 채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분들은 부산에 투자하기보다는 서울 수도권으로 좀 투자하는 경향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증여나 상속이 일어나잖아요. 연세가 되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이제 자녀분들, 제 친구들도 이제 증여를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분들 어디다 투자하겠습니까? 친구들, 자녀들이 모두 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방은 부산은 자금 유출까지도 발생하고 있어서 이게 부산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심각하게 보는 게 최근에 강남 상승이 이게 강남 집값 상승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지방에 있는 자금을 빨아들여서 집값을 올리고 있는데 만약에라도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한다면 전국이 거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아이고. 좀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표현이 다소 좀 격하기는 했습니다만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있다 이런 현상 말씀해 주신 건데 그래도 좀 시간을 지나면 부산에 최근에 청년층 인구가 재유입되고 있다 이런 통계는 있었거든요. 요거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저희가 좀 지켜볼게요. 허진영님. 부산은 보험회사 말고는 일할 곳이 없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매우 필요합니다 중요하죠. 하셨는데 양질의 맞습니다. 일자리가 최고고요. 네. 부산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에서도 저는 지방 경쟁력을 키워야만 서울도 산다고 생각합니다. 자, 조종렬님께서도 결국은 일자리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자리에 따라 인구 이동이 있는 것 같아요 하셨는데 이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서울 또 같은 광역시 안에서도 신축과 구축 차이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나 봐요. 점점 벌어지죠. 뭐 서울은 뭐 재건축 서울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게 뭐 재건축이다 신축이다 준공 5년 이내 30년 이게 구분이 의미가 없는 게요. 특징에 따라서 강남구와 송파구 같은 경우는 재건축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까 재건축이 강세고요. 서초구 같은 경우는 반포에 신축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신축이 강세입니다. 그래서 서울은 이런 통계가 크게 의미는 없는데 지방으로 갈수록 신축과 구축의 차이는 훨씬 더 크게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최근에 또 재밌는 통계 하나를 보게 되면 최근에 한 1년 2년 동안 30대가 네. 40대보다 집을 좀 더 많이 샀거든요. 야. 요즘 2030들이 재테크 열기가 그러네요. 엄청납니다. 저희 세대하고 완전히 다를 정도로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았고요. 좀 뭐 어떻게 뭐 해석하게 되면 좀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한데 그냥 노력해서 이제 내 집 마련을 못 하니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재테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립니다. 30대들이 저희 때 같은 경우는 결혼하고 자녀 출산하고 집 한번 이제서야 슬슬 정신 차리기 시작할 나이인데. 그런데 요즘은 20대 30대들이 벌써 빨리 정신을 차리고 재테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고 있는데 최근에는 40대가 다시 또 앞섰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대출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금력에서 30대보다 위에 있는 40대들이 좀 더 사기 시작했고요. 대출 규제 영향으로 30대들은 좀 사기 힘든 그리고 집값도 강남 중심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30대들이 강남 접근하기는 아무래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동네별로 보니까 서초구는 신축이 구축하고 비교할 때 3.3제곱미터당 가격 차가 4천만 원 이상 나는데 네. 송파구나 강남구는 신축보다 재건축이 더 인기가 많대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왜 차이가 납니까? 강남구 같은 경우는 일단 압구정이 있기 때문에 압구정이 전체 재건축, 구축 아파트의 시세를 끌어올리고 있고요. 송파구 같은 경우는 5년 이내 신축 아파트가 헬리오시티 정도인데 나머지 엘스 리센츠는 이제 뭐 신축도 아니고 구축도 아닌 부분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게 통계에 약간 오차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사실은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게 신축이든 재건축이든 뭐 그냥 올라가는 거는 비슷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중간 아파트들도 따라서 키높이가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만 보지 말고 우리 전국 지방으로 좀 보면서 정책도 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고민 중에 하나가 신생아 특례 대출입니다. 이게 1년 새 10조 원 이상 지출이 되면서
재원이 부족하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가계대출 총량은 관리를 하는데 이건 더 나가야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잖아요. 네. 우리 성현민 님도 저도 36살인데 작년 10월에 집 샀습니다. 오. 전세금이 너무 비싸고 아기가 있어서 신생아 대출 받을 수 있어서 구입을 했거든요 하셨는데 또 상황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신생아 특례 대출 계속 할 수 있어요? 일단 정부는 계속 한다는 입장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출산 정책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도 가계부채가 문제가 돼도 정부는 계속 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일단 뭐 좋긴 하죠. 9억 원 이하 아파트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를 최대 5억 원까지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적극 활용하시는 게 좋은데 정부의 장담과는 달리 좀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1년에 13조 원 정도 늘어났고요. 작년 연말에 소득 기준을 올려줬거든요. 부부 합산 1억 3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려주면서 매월 1조 원씩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돈이잖아요. 신생아 특례 대출의 돈이 뭐냐면 주택도시기금입니다.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주택도시기금이 뭐냐면 우리가 청약통장 입금하는 돈이 이제 주택도시기금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요즘 통장 해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금이 고갈되고 있고 기금 고갈을 부추기는 게 또 전세 사기. 허그가 이제 부실화되면서 주택도시 그러게요. 기금을 사용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정부가 계속 하고 싶은데 무슨 재원으로 이제 할지 최근에 뭐 청약통장 가입을 위해서 25만 원 또 올리고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반응은 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택도시 기금이 고갈이 되면서 이것도 종료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으니 하시는 분들은 빨리 좀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청약이 주변에서 되는 사람을 봐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제 주변에는 없습니다. 생기지 않겠어요? 이거 그냥 차라리 공평하게 우리가 속된 말로 뺑뺑이를 돌린다고 했던 추천 방식이 제일 공정한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희망이라도 있으면. 그렇죠. 오랫동안 가입 기간에 비례해서 이 그러니까요. 확률을 좀 높여서 그것만 또 그러니까 고려하는 오랫동안 게 어떨까. 납입하신 분들한테 좀 더 우선권 주고 그러니까요. 나머지는 추첨을 하면 희망이 있으면 해지하지 않는데 지금은 희망이 보이지 그러니까요. 않습니다. 제 주변에도 한 명도 없거든요. 이거 뭐 3대가 복덕을 쌓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전생의 나라를 있는데 구해야 됩니다. 3월에 분양 그 물량들은 좀 나오나요? 2월보다는 3월이 좀 늘어납니다. 2월 분양 물량들이 거의 안 나왔거든요. 계획은 12,000가구 정도 예상을 했는데 5,300가구 정도 나왔고요. 3월은 좀 나옵니다. 전국적으로 24,880가구 정도 나오는데 이 중에 수도권이 18,000가구 정도고요. 우리 눈여겨봐야 될 곳, 우리 무주택자들 관심 가져야 될 것, 네. 3기 신도시. 하남 교산 신도시 A2 블럭이 나오는데요. 물량이 좋습니다. 입지도 좋고요. 1,115가구가 이제 대단지 아파트인데 전용 면적 51에서 49제곱미터 소형으로 나오긴 하지만 하남 교산이 우리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3기 신도시 이제 5개 있잖아요. 네. 교산,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이 있는데 설문조사 1위 선호도 1위가 하남 교산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자격 요건이 되시는 분들, 네. 하남시 거주하시는 분들은 30% 우선 배정을 받으니까 무조건 유리하고요. 경기 서울에 계시는 분들도 나머지 물량 가능하니까 저는 내 청약 통장 어디 있지? 기존에 가입하신 분들은 청약 저축이고요. 네. 2015년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종합 통장이니까 얼른 체크를 하시고 뭔지 좀 털어내시고 내 점수 몇 점 되는지 이거는 납입 금액으로 결정이 됩니다. 특별 공급은 특별 공급 기준, 일반 공급은 납입 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25만 원 얼른 바꿔서 계속 집어넣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물량들도 뭐 용인하고 남양주, 김포에서도 물량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 주변에도 없어요라는 이 체험담과 간증이 이어지고 있네요. 이게 뭔가 된다는 희망이 있어야.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서로 공사를 따내려고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공사비는 오르고 이 주민들하고 합의가 안 돼서 공사 중단되는 곳도 있고. 네. 아니 근데 재건축 말고요. 리모델링 하는 데에도 공사비 갈등이 커집니까? 리모델링이 우리 쉽게 생각하면은요. 리모델링 골격 그대로 그 왠지 하면 훨씬 쉬울 것 같거든요. 쉬울 것 같은데 이제 현장 뭐 건설 회사들 얘기 들어보면 훨씬 더 어렵다고 합니다. 있는데 기술적으로 하는 게 더 어렵군요. 그게 더 어렵답니다. 차라리 부셔버리고 새로 짓는 게 훨씬 더 쉽고요. 이게 골격을 유지하면서 하는 게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안정성 측면에서도 훨씬 더 위험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건축비 똑같습니다.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요. 2021년에 리모델링 평균 건축비가 3.3제곱미터당
3만 원 정도 됐는데 최근에는 890만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이거 거의 건축비 수준인데요. 그래, 건축비하고 똑같아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재건축은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 리모델링은 좀 빨리 추진할 수 있다라는 게 뭐 장점이라면 장점이고요. 사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공사비가 늘어날 수도 있으니 그게 장점이지 실제 공사비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만만치 최근에 않군요. 여러 사업장들이 올려달라 안 된다라고 해서 과거에 몇 년 전에 뭐 660만 원 이렇게 시공 계약을 맺은 곳들이 결국에는 다 올려줬습니다. 840만 원 수준으로 올려줬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안 올려준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은 돈은 똑같이 들어간다. 그렇군요. 네. 근데 최근에 보니까 뭐 중국산 철강 이런 거 수입에 덤핑 관세 물린다 이런 얘기도 있고 네. 공급망 이슈 벌어지면 공사비는 올라갈 일만 남은 것 같기도 한데. 내려가긴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와중에 건설업계가 4월 위기설에 시달리고 있다는데 요거 무슨 얘기예요? 이게 우리 위기설을 여러 번 경험해가지고요. 위기설이 나오면 위기 아니다라는 얘기들도 하는데 물론 4월에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위기 있잖아요. 뭐 금융시장으로 전이가 되고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고 하는 위기는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PF 건설업계의 문제 유동성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더 힘들어지는데 이게 우발 채무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은행한테 직접 돈을 빌린 게 아니라 보증선 거죠. 보증 써서 부모님이 항상 신신당부하는 게 보증 쓰지 말라고 하는데 시공사 같은 경우는 보증 안 쓰면 PF 대출이 안 그렇죠. 나오니까 책임 준공해야 되니까. 책임 준공해야 되니까 책임 준공에 PF 보증에 이제 발목이 잡혀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32조 5천억 정도 우발 채무 PF 우발 채무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금융권에서는 문제가 되니까 야 사업이 힘든데 우리 고통을 좀 나누자가 아니라 떠넘기죠. 야 안 되면 경공매 통해서 빨리 정리해서 우리 PF 갚아라고 건설사들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회사들의 위기는 더 진행 중이고 정부 나오는 대책을 보면 미분양 소진에 좀 미흡하잖아요. LH가 3천 가구 사준다라고 발표하는 동안에 통계를 보면 한 달 만에 또 2천 가구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상태를 보게 되면 큰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빠른 대책, 미분양 소진 대책 한 번 더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PF 일부는 어쩔 수 없이 지금 뼈를 깎는 구조 조정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같은데 끝으로 이 소식 하나 점검을 해볼게요. 인천 송도의 집값이 어떻게 될 거냐 지난주에도 궁금하다는 분 계셨고 그 사이에도 보도들이 좀 있었는데 이 지역 송도 집값 지금 소장님 전망은 어떠세요? 서울과 다르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제 하락세는 맞는데 시장에서 일부 뉴스를 보면 이제 반값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할 수가 없는 게 반값 아파트 나온 게 모든 아파트가 아니라 저 809에 있는 마리나베이라는 오션뷰가 나오는 아파트인데 오션뷰가 나오는 2021년이 가장 집값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때 거래된 가격하고 오션뷰가 안 나오는 지금 뒷동 가격을 비교하다 보니 반토막이 나오긴 했는데 네. 안 좋은 거는 사실이고요. 송도가 안 좋은 이유는 물량이 이게 공구잖아요. 계속 매립을 하다 보니까 보통 신도시들은 3년 5년 하고 끝나는데 이건 20년 동안 신규 아파트가 공급이 되다 보니 입주 물량이 너무 많았는데 다행이라면 이제 입주 물량이 내년부터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GTX-B가 2030년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개통이 되면 또 교통 여건 좋아지면 개선될 가능성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